그래서 이제 21쪽에 이제 조세 개념으로 이제 한번 가보죠. 그 세법 처음 하신다고 해서 불안해하거나 뭐 이거 세법 뭐 너무 복잡할 거다 이런 생각 버리세요. 전혀 복잡하지 않아요. 그리고 세법 용어는 단순해요. 단순하기 때문에 다른 과목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용어를 잘 모른다고 해서 말 못하는 거 아니에요. 말 못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처음에 조세라는 요 단어가 딱 나왔을 때 먼저 조세 정의를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조세가 뭘 조세라고 할 것인가. 이거를 어떻게 내가 저 단어를 해석하고 누군가에게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면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요 단어를 요 글 앞에 써져 있는 요 글자를 가지고 그냥 마음대로 말해버리시라는 이야기예요. 하고 싶은 대로 말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하고 세. 그럼 앞에는 조는 조달한다는 뜻이에요. 조달하는 세금을 조세라고 합니다. 그래요. 조달하는 세금을 조세라고 그래요. 그럼 조달한다, 걷어들인다 이 말이에요. 걷어들인다.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을 조세라 합니다. 그런데 세금은 걷어들여 가지고 어디인가 써야 돼요. 그래서 조달이라는 영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조달한다 해서 이걸 조세라는 명칭을 붙여요. 그래서 첫 번째 1번에 조세의에서 세 번째 줄 가장 끝에 봐보세요. 체크 안 해도 돼요. 체크할 필요 없는 지문이에요. 그거. 조세는 조달하는 세금을 말한다. 다 써놨잖아요. 조달하는 세금을 조세라고 합니다. 요거 시험에 내면은요. 나중에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항의가 들어가요. 이재기가 들어가요. 그거 네 생각이지 우리 생각은 그거 아닌데 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암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외국 학자가 주장하는 거고 우리는 이건 따질 필요도 없어요. 이런 것들요. 그래서 세금을 조달한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을 조세라 한다. 그러면 됐어요. 이제. 그다음 이제 조세 이제 특징. 이 조세 특징에서 제1번 조세 특징이네요. 그러면 세금을 조달하는데 누가 조달할 것인가? 누구인가? 세금을 가져가는 당사자가 누구인가? 이거를 과세 주체라고 그래요. 과세 주체. 이제 오늘 처음 하신 분들은 요 단어 어느 란에 해결하세요? 과세라는 단어를 어느 란에 해결하셔야 돼요. 세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과세를 모르시면 안 돼요. 그래서 과세란 단어는 오늘까지만 설명해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안다는 전제하에 설명을 해요. 이제부터는. 이제 과세라는 것도 그대로 읽으면 돼요. 뒤에서부터 그냥 앞으로 당겨서 읽으면 돼요. 세금을 부과한다. 세금을 부과하는 걸 과세라고 그래요. 세금을 부과한다. 세금을 부과한다 이 말은 이 세금을 부과한다는 이야기는 세금을 부담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럼 세금을 부담시킨다는 이야기는 이게 이제 세금 고지서라고 봐요. 그럼 세금 고지서인데 여기다가 세금 얼마 누구에 대한 누구 몇 년 또 세금 그럼 내야 될 세금 세목 그다음에 세금 얼마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이게 부과예요. 이거 내세요. 세금을 부담시키게 하는 게 이게 부과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 부과할 수도 있고 내가 알아서 계산해서 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과라는 단어 자체가 그럼 세금을 부과한다 이 말은 세금을 누군가에게 부담시킨다. 그래서 세금을 걷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금을 걷어갈 수 있는 주가 되는 단체가 어디냐 이거예요. 주체라는 것은 주가 되는 단체를 말해요. 그래서 주로 주가 되는 단체 그러면 어디에서 세금을 거두어 가는가 이 말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세금을 부과할 때 주가 되는 단체를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과세, 권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세금을 부과할 권한이 있는 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금을 걷어가는데 누가 권한이 있는 당사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걸 과세권자라고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과세 주체는 다시 이제 국가에서 세금을 가져갈 수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금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둘로 나눴네요. 세금을 가져갈 수 있는 당사자는 국가나 지방입니다. 이러면 돼요. 그럼 이제 거기에 특징 1번 큰 타이틀을 놨네요. 세금을 조세를 부과하는 주체는 그럼 세금을 가져갈 수 있는 당사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어야 한다 그랬네요. 그럼 국가나 지방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에서는 세금을 가져간다는 이야기인가 못 가져간다는 이야기인가? 못 가져간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오른쪽 보조단에다 세금과 요금의 차이를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런 거 읽어보기만 하시고 시험은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집에서 쓰는 것만 바꾸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집에서 전기 사용하면서 내는 걸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집에서 쓸 때는 전기세, 학원에 와서는 전기요금 그러고 있어요. 집에서는 그냥 급하면 전기세 그래요. 전기세가 아니라 전기요금, 사용료. 왜 전기요금이 되느냐? 그러면 국가나 지방이 아니잖아요. 한국전력공사는 국가나 지방 아니잖아요. 공기업이잖아요.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기관에서는 세금을 조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 수도요금, 전화요금이라고 해야지 그걸 세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게 거기에 써져 있어요. 그냥 참고용으로만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건. 이런 걸 일일이 시험에 내면 이건 부동산세법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은 부동산세법만 내기 때문에 부동산세법만 집중을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범위가 줄어드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로 가요. 그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조달했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왜? 이유가 무슨 이유 때문에 국가나 지방에서 세금을 조달하는가? 세금을 조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그게 2번 내용이에요. 2번이요. 그럼 세금을 조달한 목적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그 다음을 보셔야 돼요. 경비 충당을 위한 재정 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부과됩니다. 그랬네요. 그럼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금을 걷어가는 이유가 경비 충당이네요. 경비를 충당한다. 그러면 경비를 충당한다 해서 여기에서 경비라는 용어도 있지만 요 충당이라는 단어를 요걸 익히셔야 돼요. 충당이라는 걸 익혀놔야 민법을 이해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 충당이라는 단어를 익히셔야 돼요. 충당한다 이 말은 상계시킨다 이런 말로 쓸 수도 있어요. 상계한다. 근데 서로 계산한다. 서로 맞계산한다. 그럼 충당한다는 이야기는 어디엔가 이 경비라는 건 어디엔가 사용하려고 내가 쓸 돈이 있어요. 쓸 돈이 있으니까 어디엔가 쓸 돈이 있으니까 그럼 우리 예산 통과됐잖아요. 우리나라 예산. 우리나라 예산이 지금 1년에 2014년 예산이 총 몇 조라고 그랬던가? 100? 뭐 40 몇 조인가 되니까 100 얼마 되더라고요. 그게 거기에다 그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을 뭘로 채우겠다는 이야기인가? 세금으로 채우겠다는 이야기예요. 충당한다. 서로 상쇄시키겠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정해놓은 예산이 있으며 그 예산을 우리는 국가나 지방에서 필요한 예산을 세금으로 걷어가겠다 이 말이에요. 세금으로 걷어가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예산이 작년보다 2013년보다 우리나라 예산이 지금 더 내려가든가 올라가든가? 신문 안 보고 사시네요. 올라갔어요. 올라갔다는 이야기 우리는 세금을 더 적게 내겠다는 이야기가 더 내야 된다는 이야기인가? 더 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정부는 한결같이 발표할 때 세금은 뭐 깎아드리고 세율은 낮춰드리고 뭐하고 그러잖아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세금이 이걸 더 예산이 올라가냐 이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예산을 올렸으면 어디선가는 더 걷어간 세금을 올렸다는 이야기예요. 어디선가는 올려놨다는 이야기예요. 올렸는데 그게 소득세예요. 소득세 올라갔어요. 최고세율이 3억 초과해서 1억 5천 초과로 낮춰졌어요. 그래서 고소득자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는 방향으로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고소득자 세금을 많이 깎아주는 쪽에서 이제 너무 부담이 크니까 좀 완화시켜주자 해서 금액을 좀 높였는데 이제는 그걸 낮춰버렸어요. 그 부분이 이번에 대폭적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세금을 조달해 가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제 두 번째까지 해결을 됐네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럼 이 세금을 걷어갈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과세 요건을 충족한 개인과 법인들에게 세금을 조달하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필요 없어요. 이런 거. 과세 요건을 충족한 그랬는데 여기서 과세 요건은 여기 이제 처음 보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걸 또 포주단에다 설명을 해놨을 거예요. 과세 요건. 그런데 그냥 눈으로만 보시고 그냥 참고로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과세 요건도 앞에 과세 요것만 익히면 돼요. 과세. 세금을 부과할 때 중요한 몇 가지 중요한 건 이 말이에요. 그럼 세금을 부과할 때 중요한 몇 가지가 과세 요건입니다. 그럼 보면 되죠, 이제. 세금을 부과할 때 중요한 몇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랬네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4가지라는 이야기는 이거 말고도 더 있을 수도 있으니까 뒤에다 등자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럼 이건 또 이재기감이라는 이야기예요.
다음 중에 과세 요건이 아닌 거 골라보세요. 그런 거 나올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과세 요건이라는 것은 세금을 부과할 때 중요한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중요한 몇 가지 중에서 그걸 충족한 개인과 법인에게 정부가 세금을 걷어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몇 가지는 과세 대상물, 과세 표준, 세율, 납세 의무자 그런 것들이 있네요. 그럼 이제 용어만 익혀봐요. 과세 요건 중에 과세 대상물이라는 것은 세금을 부과할 때 중요한 몇 가지 중에서 그 중에 하나가 과세 대상물이라는 게 있네요. 이 과세 대상물. 그럼 과세 대상물은 그대로 읽으면 돼요. 그 어떤 세금을 부과할 때 대상이 되는 물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취득세 대상이 되는 물건이요. 그럼 중요하네요. 또 재산세 부과할 때 물건이요. 그것도 중요하네요. 양도소득세 부과할 때 대상이 되는 물건. 그것도 중요하네요. 다 중요하다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우리 옛날에 도덕 시간에 배운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무슨 말 하니까 그래 당신 말이 맞네요. 아니 왜 그러신가요? 그러면 다내 말도 맞네 그러죠. 그거요 이게요. 이런 걸 학자들에 따라서 학자들이 자기가 주장하는 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과세 요건 같은 경우는 눈으로만 보시고 그냥 스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두 번째 이제 과세 표준. 또 두 번째 또 과세 표준. 과세 표준. 오늘 과세라는 단어 엄청 나오네요. 과세라는 거요. 벌써 하나, 둘, 셋, 네 번이나 나왔네요. 과세란요. 오늘 못 익히면 이제 끝난다는 이야기예요. 과세란 단어는. 그럼 과세, 세금을 부과할 때 표준이 되는 거, 표준치. 그럼 세금을 부과할 때 표준치다. 그럼 이거 분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이 분필을 지금 오늘 오다가 급해가지고 강남에서 강남 문구점에서 이걸 샀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분필값 이 가격이 1,000원이었다. 그런데 이걸 제가 동대문 도매시장에 가서 사면은 이 가격이 1,000원이겠는가? 더 저렴할 수도 있는가? 저렴할 수도 있죠. 그게 바로 과세 표준이에요. 세금을 부과할 때 표준치다. 표준치라는 것은 바뀔 수도 있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가격이 등락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내가 집을 사는데 예를 들어서 101동에 601호 집이 하나 나왔고 하나는 201호 집이 하나 나왔어요. 그러면 601호하고 101동에 601호하고 201호의 집이 가격이 똑같겠는가요? 다를 수 있겠는가? 다를 수 있죠. 평수가 똑같다고 생각해봐요. 예를 들어서 30평짜리 집이다. 그러면 평수가 똑같은 아파트니까 가격이 같겠는가요? 다를 수 있겠는가? 다를 수 있어요. 그래도 다를 수 있다는 거. 그게 바로 과세 표준이에요. 그래서 이 표준이라는 단어가 딱 뜨는 순간 표준 그러면 변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빨리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이 표준이라는 세법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부동산 학개론, 공법, 세법 모두 표준이라고만 나오면 무조건 변할 수 있다 생각하세요. 표준 딱 그런 순간 변할 수 있다. 그러면 돼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중학교 1학년들 사회책에 처음에 딱 피자마자 나오는 게 표준이 나와요. 뭐가 나오냐? 표준 시간이 나와요. 그러면 시간은 언제나 고정이다. 변할 수 있다. 변할 수 있다. 무조건 표준이라는 양은 변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또 초등학생 집에 가보니까 표준 전과가 있네요. 전과 본다고 해서 성적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 변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표준이라는 이야기예요. 무조건 표준이라는 단어를 딱 쓰는 순간 요거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구나. 그럼 세법에서 표준 세율. 그럼 그 세율은 언제나 고정이다. 변할 수 있다. 변할 수 있다. 봐요. 이걸 한 단어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표준이라는 이야기가 딱 나오는 순간 이건 변할 수 있다. 그럼 과세,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돼요. 세금을 부과할 때 표준이다. 그럼 세금을 부과할 때 뭔가 기준이 되는 것은 변할 수 있는. 그럼 여기에 세금을 부과할 때 표준이라는 것은 기준점을 삼는데 기준으로 삼는 것은 변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세율이네요. 세율. 과세 표준에다 그 세금의 비율이란 이야기예요. 여기에다가 얼마의 비율로 세금을 매길 것인가. 그럼 세금을 계산했으면 이제 그 세금을 누가 갖다 낼 것인가요? 납세 의무자. 그 세금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되는 자는 누구인가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 말고도 이 네 가지 말고도 학자들에 따라서 더 중요한 걸 요구한 사람들이다. 이것 말고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과세 요건을 문제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세법 시험이라는 시험 중에서 과세 요건을 시험에 내는 시험은 한 번도 없었어요.
어떤 시험에서든 중개사 시험이 아니라 다른 외부 다른 자격 시험이라든 다른 뭐 시험에서도 과세 요건은 한 번도 출제한 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출제하면 요거는 바로 이직이 막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그럼 이제 네 번째로 이제 가보시죠. 근데 거기 세 번째에서 왜 그러면 아니 여기는 중요하지도 않은데 왜 색으로 해놨어요 그래요? 색깔로 해놓은 이유는 부동산 학개론 때문에 그래요. 부동산 학개론에서 여기 시험에 나오거든요. 왜? 부동산 학개론은 학설이기 때문에 학자들의 주장을 시험 문제 내거든요. 그게요. 그래서 그래요. 그럼 이제 이 과세 요건이 충족이 되면은 요 개인이 정부하고 서로 합의해서 나 이번에 돈 없으니까 이번에 못 내고 내가 내년에 세금 더 낼게요. 이렇게 합의하면 정부가 봐주겠는가 안 봐주겠는가? 안 봐줘요. 절대. 그 내용이에요 이게. 과세 요건이 충족하면 그 사람의 의사에 관계없이 세금이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럼 개인과 국가 간에는 서로 합의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 합의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인가? 할 수 없다. 합의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절대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정부가 과세 요건이 충족이 되면 당연히 세금을 받는 것이지 서로 합의해서 이번에 돈 없으니까 좀 나중에 받고 돈 있으니까 이번에 받고 이런 건 안 통한다는 이야기예요. 요거는요. 그다음 이제 네 번째로 가죠. 근데 이제 여기까지 1번부터 3번까지 그대로 연결해 볼게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과세 요건을 충족한 개인과 법인들에게 세금을 조달하는 것을 조세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제 세금을 냈어요. 개인과 법인들이 세금을 냈으면 우리가 뭔가를 냈으면 우리 학원에다 학원 수강료 냈으면 학원한테 우리는 뭔가 요구할 수 있는 거 없는가? 있죠. 뭘 요구해야 된가? 강의를 제대로 해주라. 우리를 합격시키게 강의를 해주라.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럼 학원에서는 그렇게는 못하겠는데요. 그렇게 말하면 바로 학원은 어떻게 되는가? 난리 나죠. 그런데 우리가 세금 내놓고 야 정부 내가 너한테 세금 냈으니까 너 나한테 뭐 해주라. 부탁하면 정부가 뭔가 들어주든가 안 들어주든가? 절대로 안 들어주죠. 그래서 세금을 낸 개인들에게 그 사람이 세금을 냈다고 해서 직접적인 반대급부라는 건 없습니다. 직접적인 반대급부라는 건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여기예요. 이것도 부동산 학개론에서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직접적인 반대급부가 없습니다. 거기에 체크하실 분들은 직접적인 없이 반대급부 없이 그 내용이에요. 직접 나한테 돌아오는 건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직접 내가 세금을 냈다고 해서 세금을 낸 만큼 그대로 나에게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그대로 돌려주지 않지만 포괄적인 반대급부라는 것은 요건 존재합니다. 그래요. 포괄적인. 그럼 그러면 네 번째 끝에 들어있을 거예요. 네 번째 줄 가장 끝에 되어 있어요. 포괄적인 대가관계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포괄적인 대가관계는 있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이제 혹시라도 메모하실 분들은 포괄적 대가관계가 있는 것이다. 바로 밑에 빈 공간이 좀 큰 공간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부동산 학개론과 관계된 거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여기서 간단하게만 해주셔도 돼요. 요 내용이 무슨 뜻이냐면 포괄적인 대가관계 반대급부가 존재한다는 이야기는 정부는 세금을 공공재로 제공을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공공재로. 이게 공공재란 이야기예요. 공공재란 이야기는 세금을 낸 사람이든 안 낸 사람이든 모두 공평하게 제공하는 재화입니다. 그 말이에요. 세금을 낸 사람이든 안 낸 사람이든 모두에게 공평하게 제공하는 재화입니다. 그래요. 그럼 세금을 냈다고 해서 정부가 그 사람에게만 무엇을 해주고 있는가요? 안 낸 사람에게도 똑같이 해준다는 얘기인가? 똑같이. 그럼 도로 다녀봐. 도로. 우리가 도로를 갈 때 세금을 낸 사람만 우리 도로를 걸어갈 수 있게 해주든가 안 내도 걸어갈 수 있게 해주든가 안 내도. 내든 안 내든 똑같잖아요. 그게 공공재예요. 또 우리 예를 들어서 이제 1월 1일 날 우리 어디 공원에 놀러 갔다고 생각해봐요. 공원에 들어가는데 세금 낸 사람 냈다고 세금 낸 영수증 보여주니까 들어가든가 그냥 들어가든가 그냥 들어갔죠. 세금 내든 안 내든 공공재는 정부에서 제공한 공공재는 세금을 낸 사람 안 낸 사람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공재라는 것도 그대로 읽으면 돼요. 공평하게 모두에게 공평하게 정부가 제공하는 재화를 공공재라고 합니다. 그래요.
이제 학개론 처음에 학개론 아직 안 배웠죠. 학개론. 그러면 안 배우셨으니까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제 이거 지금 혹시 지금 제 손에 들고 있는 거 보이신가 안 보이신가? 안 보이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빨간색으로 해드릴게요. 예, 이렇게요. 혹시 하얀색이 안 보이신 분 있으면 곤란하니까. 자, 이거 보일 거예요. 잘 보이죠? 잘 보이죠? 이 보이는 것은 재화예요. 보이는 건 재화예요. 보이는 물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요것들은 재화예요. 그러면 공공재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럼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건 전부 다 눈에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모두에게 공평하게 제공하는 재화입니다. 그래요. 눈에 보이는 건 재화예요.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건 영역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거. 지금 제가 강의하는 게 말로 강의하는 게 이 말은 지금 보이는가 안 보이는가? 안 보이죠. 이게 영역이에요. 영역 서비스예요. 주로 서비스라고 돼 있는 건 전부 다 영역이에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모두에게 세금을 내든 안 내든 모두에게 공평하게 제공하는 재화다. 재화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을 낸 사람이든 안 낸 사람이든 모두에게 공평하게 제공하기 때문에 특징이 이렇게 나와요. 어떤 특징들이 나오냐면 그 특징은 공공재라는 것은 서로 경쟁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세금을 낸 사람과 내지 않는 사람이 이 공공재를 이용하려고 싸우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투지 않는다. 경합하지 않는다. 그래서 경쟁성이라고 하는데 또는 경합성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걸 싸우지 않는다. 싸우지 않는다 해서 우리가 한자로 쓸 때 아니다 해서 한자 무슨 자를 쓰는가? B자 쓰죠. 그럼 앞에다 B자만 붙이면 돼요. 우리는 그거 싸우지 않는다. 비경합성이다. 비경쟁성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 더 있어요. 그다음에 공공재라는 것은 세금을 안 낸 사람하고 세금을 낸 사람이 있으면 세금을 낸 사람이 너 세금 안 냈으니까 너 이거 이용하지 마. 그러고 밀어버린다. 우리 밀어버릴 때 주로 그 축구 경기할 때 뭘 쓰면 반칙이 되든가? 손을 쓰면 반칙이잖아요. 그래서 손을 쓰지 않고 손은 뒤로 하고 뭘로 막 밀어 제끼든가? 배. 그래서 배로 배 있잖아요. 배. 그게 배란 이야기예요. 여기서요. 배재성이다. 그래서 배로 밀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배로 밀어버린다 했는데 공공재라는 것은 이걸 또 배로 밀어버린가요? 안 밀어버린가요? 안 밀죠. 밀 수가 없어요. 그럼 다시 앞에다 뭔자 붙여야 되는가? 그래서 비배제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배제성이나 비경합성이 공공재의 특징입니다. 이것 말고 11월, 12월 달에 배우신 분들 중에 혹시 공공재 특징 3가지가 있는데 하나 또 기억하신 거 있죠? 또 뭐 있던가요? 2개만 가르치셨는 게이네요. 하나 또 있어요. 비가역성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 해석하기가 좀 힘드니까 이 2개만 해석하세요. 비경합, 서로 다투지 않는다. 서로 배제하지 않는다. 그래서 세금을 낸 사람이든 안 낸 사람이든 모두 공평하게 제공을 해주겠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에 이제 공공재 문제점이 발생해요.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세금을 꼭 낸 사람만 이걸 이용하는가 안 내도 이용이 되는가? 안 내도죠. 세금을 낸 사람이든 안 낸 사람이든 공공재를 모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세금을 안 낸 사람도 공공재를 이용한다는 이야기는 만약에 정부에서 제공하는 버스가 있다고 한번 예를 들어봐요. 정부에서 제공하는 버스가 있는데 버스가 공공재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세금을 거기서 우리 버스비를 내고 타는 사람도 있지만 또 안 내고 타는 사람도 있어요. 그 이야기는 세금을 내고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안 내고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 버스를 탈 때 또 내가 타려고 이걸 딱 찍으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냥 쑥 지나가네요. 그래 안 내고 쑥 지나가요. 그런데 기사님이 한 번 하고 가만히 놔두네요. 그러면 나도 찍으려다가 찍고 가는가요? 다시 빼버린가요? 빼버리고 나도 안 찍어버리죠. 그러면 세금을 낼 사람이 세금을 안 내면 그 공공재를 제공을 정부가 하겠는가 못 하겠는가? 못 하죠. 그러면 모든 사람이 버스를 살 때 돈 안 내고 타는 걸 우리는 무슨 승차 그런가? 무임승차. 그래서 이게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무임승차의 문제, 이게 문제점이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진짜로 여기서 무임승차니까 버스는 그냥 공짜로 타는 거구나. 이게 아니라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공재를 이용하면서 세금을 내야 될 사람이 세금을 안 내고 타는 것을 무임승차라고 그래요.
세금을 낼 사람이 세금을 안 내고 승차하려고 하네요. 그러면 세금을 낼 사람이 세금을 안 내고 타며 그래도 그러면 뭐 시내버스라든지 이런 데 보시면 안내 문 다 붙었잖아요. 정상적인 운임을 내지 않으신 분은 몇 배의 과태료를 물리겠습니다 하고 거기 써져 있던가? 아시는 분 있네요. 30배. 예. 근데 진짜로 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여기 혹시 내보신 분 있을랑가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어떤 친구는 30배를 문 적이 있더라고요. 왜 30배를 물었냐 했더니 이제 중학생인데 초등학생 요금을 내고 탄 거예요. 그런데 초등학생이 하니까 이제 그 친구가 초등학생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옆에 친구들은 전부 다 교복을 입고 있고 같이 말을 막 트고 있는데 친구가 초등학생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냥 잘못했다 해버리면 되는데 그냥 끝까지 초등학생이라 우기니까 30배 물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집에 연락해가지고 그 입금시키라고 가져오라고. 그 부모가 갖다가 주고 데리고 온 그런 걸 봤어요 제가. 예. 그래서 그렇게 무임승차하다가 세금을 낼 사람이 정확히 안 내면은 정부는 가만히 놔두는가요? 가만히 안 놔두는가? 가만히 안 놔두죠. 그게 바로 5번째예요. 세금을 낼 사람이 세금을 안 내고 타려고 하니까 이제 한 페이지 넘기시면 이제 정부는 어떻게 이걸 징수해 버린다 그랬는가? 강제적으로 징수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세금은 징수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세금이 강제성을 띠지 않는다면 모두가 무임승차를 해버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에서 부동산 학개론 문제 이거요. 강제적으로 세금은 강제성을 띠는데 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요? 물어보면 뭐라고 답을 해 주셔야 되겠는가? 무임승차를 뭐 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무임승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강제로 징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강제로 징수한다는 이야기는 강제로 한다는 이야기는 좋게 말로 하는가요? 말로 안 하는가? 말로 안 하죠. 집에서도 말로 해가지고 안 들으면 우리 뭘 쓰는가? 뭘로 쓰는가? 좋게 말로 해서 안 들으면 이게 올라가잖아요. 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징수할 때도 일단 세법부터 손을 써요. 손. 그래서 수가 손을 썼다는 이야기예요. 손을 썼어요. 손을 쓰는데 꽉 쥐어버리겠다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 재산을 너 세금 안 내니까 네 재산 내가 손으로 꽉 쥐어버리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꽉 쥐어버린다는 이야기는 어디론가 그 재산을 팔지 못하도록 내가 압박을 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흘러가지 못하도록 압박한다. 그래서 이걸 압류라고 그래요. 그래서 손으로 압류해가지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팔아버릴 때까지의 과정을 요걸 징수, 강제적인 징수 절차다 그래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놨을 거예요. 이제 임의적 징수라는 것은 고지서 보내고 독촉한다는 게 빨리빨리 내세요. 이 말이 독촉이에요. 빨리 하세요. 이게 독촉이에요. 그래서 한말 중에서 제일 외국인이 빨리 배우는 게 뭔지 아신가요? 빨리빨리 그거예요. 외국인들 발음할 때 참 귀여워요. 빨리빨리 그 귀여워할 때 빨리빨리도 아닌데 그렇게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해가지고 문 압박한다. 돈 안 내고 있으니까 이제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게 체납처분 절차예요. 이게 체납처분 절차가 강제예요. 강제한다는 것은 가장 먼저 뭘 쓰겠다는 이야기인가? 손으로 쥐어버리겠다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 재산을 손으로 꽉 쥐어가지고 내가 매각을 해서 청산해버리겠다. 청산한다는 이야기는 완전히 깨끗이 정리해버리겠다 이거예요. 우리 깨끗이 정리할 때 그 사람 깨끗이 정리하려면 입에다 뭐 넣어버리면 깨끗이 정리돼버린가? 아니 입에다 뭐 넣어봐요. 뭐 넣으면 깨끗이 정리되는가? 청산. 봐요. 청산 넣는 순간 아주 깨끗하게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청산시켜버리잖아요. 이게 이렇게 무서운 용어를 세법을 쓰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용어 제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진짜 무지막지한 용어를 이런 용어를 쓰고 있어요. 청산이라는 용어를. 그래서 요 단어가 바뀔 때도 됐는데 지금 아직도 이번에도 안 바뀌었어요. 옛날부터 이야기할 때 제가 계속 그랬었거든요. 청산 요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너무 심하니까 잠깐만 바꾸자. 다른 걸로 바꿀 수 있는 단어가 없대요. 그래서 혹시라도 청산 말고 더 중요한 게 더 상대방에게 강압적이고 상대방에게 억압할 수 있는 단어가 있으면 말해주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법제처에 말해주시면 건당 20만 원을 줘요. 건당 20만 원. 예? 그래서 한 달에 10건씩만 하면 짭짤해요. 그거
그러니까 이런 단어가 있으면 뭐래 새로운 단어가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주시란 이야기예요. 언제든지. 그럼 제가 건의해가지고 딱 되면 바로 그 포상금은 제가 중간 마진 없이 그냥 드릴 테니까. 예. 이거는요. 예. 그래서 이런 단어는 압류나 매각까지만 생각해도 되고 청산이나 매각은 거의 같은 용어예요. 그래서 압류해가지고 매각할 때까지의 이 과정을 전체 요 과정을 요걸 체납 처분 절차라고 그래요. 체납 처분 절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납이라는 것은 납부를 연체했다. 세금을 안 냈다 이 말이에요. 세금을 안 냈다. 세금을 안 내니까 이제 중간에 여기가 압류가 생략이 된 거예요. 압류가 생략이 됐어요. 납부를 연체한 사람의 재산을 압류해서 처분, 매각할 때까지의 과정을 체납 처분 절차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체납 처분 절차는 좋게 말로 하는 단계인가요? 실력으로 하는 단계인가요? 실력. 그래서 강제적인 징수 절차라고 하는 거예요. 이쪽을요. 그래서 이걸 강제적인 징수 절차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이제 강제적으로 왜 세금을 징수하는가 이제 이유를 알았어요. 그럼 이제 강제로 징수하는 게 우리 강제로 징수 당하는 게 좋은가요? 내가 갖다 내는 게 좋은가요? 내가 갖다 내는 게 좋죠. 그럼 우리가 세금을 납부한다. 이제 세금을 납부하러 갈 때 원칙적으로 세금을 납부할 때는 어떻게 낼 것인가? 어떻게 해요? 세금 낼 때는 일단 금전 납부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돈 갖다 내는 게 원칙입니다. 6번은 엄청 중요한 내용이에요. 6번은 해년마다 시험에 나와요. 해년마다. 지금 이제 첫 시간에 배운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6번이에요. 6번이 제일 중요해요. 이제 세금은 금전으로 돈으로 갖다 내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단 예외적인 방법으로 돈이 없다. 내 주머니에 돈이 없어요. 내 주머니에 돈이 없으니까 대신 집에 있는 뭐라도 갖다 내야 된가? 집에 있는 뭐라도 들고 가야죠. 뭐라도 들고 가야 된가? 물건이라도 들고 가야 돼요. 그걸 물납이라고 그래요. 물납입니다. 이 말은 물건으로 납부합니다. 그럼 모두 물건으로 내는 건 아니에요. 모두 물건으로 내는 게 아니라 물납이라는 것은 국세에서 물납할 수 있는 게 있고 지방세에서 물납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이 물납은 밑에 그 더 알아보기 그 표를 잠깐 봐보세요. 그게 중요해요. 그 표가. 그래서 물납할 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인데 아직 지금 국세하고 지방세 명칭을 안 배워서 제가 먼저 알려드릴게요. 요 국세하고 지방세가 있는데 지방세 중에서는 재산세만 지방세예요. 이 재산세만 지방세. 그 세 개 중에서는 재산세가 지방세고 종합부동산세가 아직까지는 국세예요. 아직까지 국세고 양도소득세. 요 소득세 중에서도 그 중에서 양도소득세가 요게 국세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있는데 이 중에서 이번 시험에 나온 것은 여기에요. 재산세가 24의 기출문제예요. 재산세가 24에 기출됐어요. 재산세가 24에 기출이라는 것은 이제는 이거는 안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나오면은 요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건데 종합부동산세가 2013년에 개정이 돼가지고 요게 개정이 되니까 분명히 이쪽이 나올 거라 예상했는데 요게 나왔어요. 공부를 하실 때 개정이 됐으면 개정된 내용을 그대로 낼 거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 개정된 거 그대로 안 내요. 개정된 것과 비교되는 개념으로 출제가 돼요. 그래서 올해는 24회 때는 여기가 출제됐어요. 그럼 이제 25회 때는 아마 양도소득세 이쪽을 낼 가망성도 있긴 해요. 있긴 하는데 답으로는 아마 나오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이제 종합부동산세는 우리가 내야 될 납부할 세금이 1,000만 원이 초과되면 1,000이 초과됐을 때 그러면 1,000만 원이 초과돼야만 물건으로 낼 수 있어요. 1,000만 원이 초과되면은 물건으로 냅니다. 그랬어요. 1,000 초과요. 1,000만 원이 초과된 것만 물건 내니까 1,000만 원 초과 안 된 것은 물건으로 낼 수 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1,000만 원짜리는 이제 그럼 여기까지요. 1,000만 원짜리는 정부가 물건으로 받는다고 해야 된가 안 받는다고 해야 된가? 안 받는다예요. 여기서 초과라는 요 단어 모르시면 안 돼요. 초과라는 것은 1,000만 원을 넘어서야만 물건으로 받습니다. 그 말이에요.
물건으로 받더라도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요게 2013년에 개정이 됐어요. 1년 전에 작년 개정이 됐는데 종합부동산세는 국내 소재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아니에요. 앞에 있는 거 여기에요. 국내 소재. 만약에 체크하실 분은 여기다 이렇게 체크를 하세요. 여기다 이렇게 체크하세요. 국내 소재. 국내 소재 부동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 안에 있는 부동산을 가지고는 물납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양도소득세도 납부할 세금이 1,000만 원이 초과되면 똑같아요. 1,000이 초과되면은 이제 여기는 공공용지 보상 채권으로만 물납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 보상 채권이라는 것은 정부가 내 땅이나 내 건물을 수용해 가고 돈 대신 보상 채권으로 주는 경우가 있어요. 채권으로 줬을 때 이 채권만 물건으로 받고 채권이 아닌 건 안 받아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아마 가로 항목에 있는 부동산은 불가능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부동산은 절대 물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물납이 불가능합니다. 시험에 나오면 이런 게 나와요. 이게 나오는데 몇 년 전에 이게 시험에 나와버렸거든요. 이게 시험에 나와서 더 이상 나오기가 힘든데 그래도 나올 수 있는 건 요 지문이에요. 부동산으로 물납합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어떻게 나오냐면 양도소득세는 1,000만 원을 초과됐을 때 국내 소재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건 틀린 거예요. 우리 시험 볼 때 어떻게 나오면 틀리는가는 그것만 알아놓으시면 돼요.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나중에 일하실 때 보면요. 책 보면 다 나와요. 그런데 시험 볼 때 부동산을 가지고는 종합부동산세는 물납으로 할 수 있지만 양도소득세는 안 된다. 왜 양도소득세는 왜 이건 안 될까요? 하고 물어보면은 그냥 내 부동산 팔아먹었는데 내가 뭔 부동산이 있다고요? 그러면 돼요. 이미 부동산 팔아버렸잖아요. 양도해버렸잖아요. 내가 부동산을 팔아버리고 정부한테 받은 채권이 있으면 그거는 물납으로 할 수 있는데 지금 부동산도 없는데 내가 뭔 부동산을 또 내겠냐 이거예요. 그렇게 암기해버리시란 이야기 이런 것들은요. 그다음에 재산세도 납부할 세금이 1,000만 원이 초과되면은 물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지방세 중에서 물건으로 낼 수 있는 세금은 딱 요 재산세밖에 없네요. 그럼 이제 여기서 메모를 하실 때 어떤 걸 메모를 하시냐면은요. 그 물납에서 재산세라고 돼 있는데 그 표 바로 밑에 빈 공간 큰 공간이 있을 거예요. 그 밑에 공간에다가 당구장 표시해 놓으시고 지방세 중에 재산세만 물납 가능 이렇게 써 놓으세요. 지방세 중에 재산세만 물납 가능. 이제 그 정도만 하시면 돼요. 그것만 해 놓으시면 문제 하나가 맞춰져요. 그러면 지방세는 총 11개 지방세가 있는데 그 11개 지방세 중에서 누구만 물건으로 받아주겠다는 이야기인가? 재산세만. 그러면 만약에 지방세가 취득세도 있어요. 취득세도 지방세가 있는데 취득세는 물건으로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게 최근 19회 시험하고 17회 시험하고 두 번이나 연속 나왔던 거예요. 그런 게 시험이에요. 그래서 지방세 중에서는 재산세 하나만 가능한데 재산세만 가능한데 어떤 재산이냐 여기는 관할 내의 부동산에 대해서 물납할 수 있습니다. 관할 내 자기 관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관할 내. 이번 시험이 여기가 답으로 나왔어요. 관할하고 관계없는 부동산입니다. 이걸 시험이라고 내놨다는 얘기예요. 관할 내의 부동산을 물납으로 받아주겠습니다. 관할 내가 제일 중요해요. 거기서는 관할 내에다 내자에다만 동그라미 딱 치시면 돼요. 근데 시험은 나오지 않으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24회 때 기출문제 답으로 나온 건 25회 때는 그대로 답으로는 절대 출제하지 않아요. 똑같이 출제하지 않으니까 한 번 낸 것은 그 다음 연도에 걸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부할 때 분량이 좀 줄어든다고 보셔야 돼요. 그럼 올해는 제일 중요한 게 종부세니까 종부세가 색깔로 표시되어 있네요. 근데 그 중에서도 국내 소재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네요. 이제 분할납부로 가봐요. 분할납부라는 것은 나눠서 내는 거예요. 돈으로 내는 건 맞는데 돈을 분할해서 납부한다. 돈을 분할해서 납부하는 것도 여기도 똑같아요. 국세하고 지방세가 똑같아요. 세목들은 똑같아요. 그래서 국세 중에 종합부동산세
이 종합부동산세에서는 이제 납부할 세금이 여기는 500만 원을 초과하면 500을 초과하면은 분할해서 낼 수 있어요. 이제 이건 1000이 아니에요. 500을 초과하면 분할할 수 있는데 2개월 이내에 분할할 수 있습니다. 두 달 동안 나눠서 내요. 지금 일부 내고 2달 뒤에 나머지 일부를 내고. 이건 종부세 배울 때 보면 또 그때 나와요. 이런 거.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요거는 또 달라요. 양도소득세는 납부할 세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할 때, 이건 500이 아니라 1000 초과요. 1000을 초과할 때 2개월 이내에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여기다 이제 이렇게 강조하셔야 돼요. 이 부분요. 양도소득세는 1000만 원이 초과되면 2달 안에 나눠서 낼 수 있습니다. 지금 일부 내시고 2달 뒤에 나머지 일부를 내시면 됩니다. 그다음 재산세, 지방세 중에서는 재산세만 분할 납부할 수 있어요. 이제 혹시 작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분할 납부가 된 걸 알고 계신 분 있으면 머릿속에서 지우세요. 취득세 이미 이제 끝났어요. 취득세 분할 납부 이제 생명은 끝났어요. 생명 끝나고 지금 분할 납부 가능한 건 재산세만 가능합니다. 취득세 안 돼요. 취득세 이제 분할 납부라는 거 없어요. 재산세만 분할 납부가 되는데 재산세는 500만 원을 초과했을 때 500을 초과하면은 45일 이내 기간 동안 분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예요. 45일이에요. 국세는 2개월이에요.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는 둘 다 2개월 안에 분할할 수 있지만 재산세 같은 경우는 45일밖에 안 돼요. 45일 동안 나눠서 지금 먼저 내고 45일 뒤에 나머지 낼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그 정도 하시고 다시 이제 양가로 6번을 봐보세요. 그럼 이제 거기에 첫 줄 끝에 그러나 현행 이제 두 번째 줄부터 보세요. 현행 세법 중에서 지방세법에 누구와 그랬는가? 재산세와. 그럼 지방세 중에서는 재산세 딱 하나만 물건으로 낼 수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또 국세 중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물납제도가 있습니다. 그랬어요. 아니 지금 법인세에서 국세에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두 개만 설명해 놓고 여기는 상속, 증여세, 법인세 다 있는데 왜 그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래요. 그냥 나오면 틀려버리세요. 그래요. 나오면 틀리세요. 그래요. 절대 안 나와요. 법인세와 상속, 증여세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만약에 이걸 문제로 내버리면 출제 오류로 모두 정답이에요. 우리 공고문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세법은 부동산 관련 세법 밑에 단서 단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는 시험 범위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걸 시험에 출제해버리면 출제 오류예요. 그래서 지금 기출문제를 여러분 혹시라도 보시면 상속세나 증여세나 법인세 문구조차도 안 들어가요. 그 문구 한 글자도 없어요. 전체 지문 다 뒤져봐도. 그래서 상속, 증여세, 법인세는 나오면 절대 암기하지 말고 그냥 패스해버리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것들은. 예.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못 믿으시면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못 믿으시면 하시고. 그런데 저는 분명히 70줄만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 70줄 중에 안 나온다는 게 있으면 철저하게 걸르는 게 그게 원칙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셔야지 나 무조건 다 암기하라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할 것도 많은데. 그래서 딱 필요한 건 요 세 가지예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딱 세 가지. 요 세 가지만 공부를 해놓으시면 돼요. 여기에서는요. 그다음 이제 왼쪽에 보시니까 뭐 절세하고 탈세하고 조세 회피하고 막 이렇게 써졌죠. 그냥 참고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게 탈세라는 이야기는 법을 이탈했다는 얘기예요. 탈세. 세금 탈세라는 건 세금을 고의로 누락해 가지고 법을 어겨 가지고 세금을 줄이는 것을 탈세라고 그래요. 근데 절세라는 것은 법 안에서 법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줄이는 걸 절세라고 그래요. 사실은 절세하고 탈세하고 구별하려면 참 힘들어요. 이거 탈세죠 그러면 아니요. 그럼 법대로 했는데 그럼 절세가 돼요. 근데 법을 어긴 게 탈세가 돼요. 우리는 법대로 하는가 법을 어기는가? 우리는 법이 뭔지도 모르고 하니까 그건 절세도 탈세도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법을 알고 이 법이 있으니까 이 법을 이렇게 빠져나가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게 이 법이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법이 있어요. 이렇게 법이 손가락처럼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틈이 있네요. 틈. 이 틈새 시장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조세 회피라고 그래요.
그럼 탈세가 더 나쁘겠는가? 조세피가 더 나쁘겠는가? 우리 일반적으로 탈세가 나쁘다고 그래요. 탈세는 나쁘지 않아요. 조세피가 더 나빠요. 조세피는 도덕적으로 책임을 져야 돼요. 조세피라는 건 세금을 안 내도 돼요. 세금을 안 내도 되고 세금 이 법 테두리 안에서 빠져나갔기 때문에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도덕적으로 책임을 져야 돼요.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기업들 그게 조세피예요. 조세피하는 기업은 진짜로 비난받아야 돼요. 조세피 탈세가 차라리 더 나서요. 탈세는 때리기라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조세피는 때리지도 못하고 저 나쁜 놈이란 말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게 2년 전에 절세, 탈세, 조세피가 부동산 학개론 기출 문제예요. 법에서 합당하지만 세금을 누락시킬 수 있는 거. 법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빼먹는 것을 우리는 탈세라고 해야 되는가? 조세피라고 해야 되는가? 조세피예요. 그게 시험에 답으로 나온 적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써드린 거예요. 이건 세법이 아니라 학개론 때문에 써드린 거예요. 학개론에서 혹시라도 나올 수 있으니까 학개론에서는 요거 설명 못 해드려요. 탈세, 절세, 조세피 이게 학개론 하신 분들은 여기에서 진짜로 세법 전공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요거 해석 못 해요. 해석 못 하니까 그래서 학개론 시간에 해드릴 거 여기서 지금 해드린 거니까 혹시라도 학개론에 나오면 세법에서 공부한 대로 맞춰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한 번만 더 얘기해보죠. 법에 있는 걸 이용해서 내가 세금을 줄이는 거 법대로 줄이는 것은 절세. 법을 어겨서 세금을 줄이려고 하는 것은 탈세. 법 테두리 안에서 허점을 이용해서 줄이는 것을 조세, 회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문제되는 건 조세, 회피예요.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조세, 회피예요. 예. 이제 용돼 놓으시고 이제 23페이지의 조세 분류부터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 쉬었다 할 건데 지금 했던 내용을 다시 두 번째 시간에 반복할 거예요. 다시 이제 조금씩 더 확대해 가면서 이제 시험용으로 약간씩 이제 시험에 가깝게 이제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쉬었다 진행을 하죠.